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단원 민족운동의 전개 단원의 세 번째 중단원인 전시동원 체제와 무장 독립 투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가 2주밖에 안 남았네요. 시험 범위 언제 다 나갈까 했는데 이제 2시간이면 충분히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오늘 정리할 부분은 교과서 62쪽부터 63쪽, 64쪽, 65쪽, 66쪽, 67쪽까지 내용이긴 한데 66쪽과 67쪽은 선생님이 시험 문제로는 내지 않을 거예요. 이쪽 앞쪽에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65쪽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 생각 노트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 경술 국치 이후에 일제시대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있다라고 했었죠. 자, 오늘은 그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1930년대의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경술국치 이후의 일제의 통치 방식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910년대는 이제 무력으로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일본이 어떤 통치 방식을 채택을 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무단 통치 방식을 채택을 했었죠.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헌병 경찰제를 도입해서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제압을 하려고 했었고, 이 밖에도 경제적인 수탈 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토지조사 사업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3.1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의 식민 통치 방식을 문화 통치 방식으로 바꾸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문화 통치 방식은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헌병경찰에서 보통경찰제, 일반 경찰제로 바꿨지만은 경찰서의 수나 경찰관의 수가 증가를 하면서 경찰이 무력을 이용한 경찰인 것처럼 안 보이지만 그래도 수적으로 확대를 해서 보다 우리나라를 철저히 감시하려고 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밖에도 조선 총독부로 문관 출신 총독이 가능은 했지만 한 번도 문관 출신 총독이 이제 실제로 임용됐던 적은 없었어요. 이 밖에도 일본의 그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때 문화 통치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언론이나 그런 활동에 금지를 하진 않았지만은 내부적으로 우리나라 민족 내부를 분열시키려고 친일파를 양성했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워보았습니다. 자, 1920년대는 문화 통치 형태로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다가 1929년에 미국을 시작으로 대공황이 오게 되면서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장을 확보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식민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1930년대 때는 일본이 큰 전쟁으로 1931년에 만주를 쳐들어간 만주사변, 그리고 1937년에 중일전쟁,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전쟁 중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전쟁을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통치를 하면서 통치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일본이 1930년대 때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방식을 한마디로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합니다. 이 민족 말살 통치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민족 정신을 없애고
한국인은 일본 천황의 충성스러운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서 전쟁에 동원되게 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했던 정책이 민족 말살 통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1930년대 때 민족 말살 통치 정책이 이루어졌었던 이 시기에는 어떠한 정책들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0년대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방식 중에서 하나는 황국 식민화 정책이에요. 황국 식민화 정책은 이때 말하는 황국은 황제의 나라 일본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일본의 나라 황국의 이제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일본 천황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퍼뜨리기 위한 정책을 황국 식민화 정책이라고 보면 되는데 내선일체를 강조했어요. 이때 내는 일본을 얘기해요. 일본을 얘기하고 선은 조선이에요. 즉 일본과 조선은 하나, 원이다 라는 것을 겉으로는 표방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본인과 조선인은 같게 취급하지 않았었죠.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굉장히 심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는 일본의 충성스러운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입식으로 황국신민 서사를 매일 하루에 3번 이상 암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일본은 지금도 일본만의 여러 신사를 참배를 하고 있는데 이 일본인들의 그런 풍습적인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강요를 하면서 신사 참배를 강요하게 되죠. 이 밖에도 창씨개명은 우리나라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철수라는 이름은 한자로 바꾼 후에 일본식으로 읽으면은 하시모토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어서 이제 일본화 시키려고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정책들을 펼치게 되었었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1930년대는 일본이 전쟁을 많이 치렀던 시기예요. 그래서 한반도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전쟁을 치르는데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는 기지로 삼기 위해서 병참 기지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병참 기지화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무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북부지방, 우리나라의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군수공업과 중화학공업을 육성시키는 정책을 일본이 펼치게 되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반도 자체는 전쟁의 물자 보급 기지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나라 조선인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전쟁을 위한 인력으로 삼으려고 국가총동원법을 1938년에 이제 제정하게 돼요. 이 국가총동원법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조선인들이 일본의 전쟁에 군인의 특히 총알바지로 많이 동원이 되었었고, 이 밖에도 많은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력을 갖다가 많이 착취당했던 시기가 이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출이라는 게 있어요. 공출은 쌀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전쟁을 치르는 데 필요한 군량미로 빼앗아 갔었고, 밥그릇과 숟가락과 같은 경우에는 무기를 제작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먹거리인 쌀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산 중에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밥그릇, 숟가락 이런 것들을 모조리 빼앗아 갔었던 시기가 이제 민족 말살 통치 하에 있었던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공출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들이 굴이나 철을 남기는 것은 부끄러움을 남긴다라는 표현을 내걸고 조선인들의 필요한 양식과 그런 물자들을 많이 다 모조리 빼앗아 갔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가들은 끊임없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써 주셨는데요. 우리가 독립운동가의 대표적인 그 지도자로 김구 선생님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 김구 선생님은 한인 애국단을 이끄셨는데, 이 한인 애국단에는 보면은 지난번에는 의열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김원봉 선생님이 이끄셨던 단체인 의열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한인애국단은 김구 선생님이 이끄셨던 단체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었던 이봉창 선생님과 윤봉길 선생님이 한인애국단원으로 활동을 하셨었죠. 이봉창 선생님과 같은 경우에는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왕, 줄여서 일왕이라고도 이제 표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투척을 하죠. 폭탄을 던지지만은 실패로 이제 돌아가고 말았지만은, 그래도 정말로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쳐서 본인을 희생하면서 이제 조선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명한 윤봉길 의사님, 윤봉길 의사님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그 4억의 중국인이 해내지 못한 위대한 일을 한국인 한 사람이 해냈다면서 극찬을 하기도 했었던 윤봉길 의사님은 그 상하이에서, 중국에 있는 상하이에서 일본이 상하이를 점령했다라고 하면서 축하 기념식장이 열리게 돼요. 여기다가 폭탄을 투척을 해서 일본군의 높은 고관들과 그리고 장성들을 이제 죽였었죠.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도 이 윤봉길 의사의 그런 업적을 굉장히 높이 샀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1930년대 때는 전쟁을 준비하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는 통치 방법을 택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 두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과정에서 1930년대 때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은 어떻게 독립을 위해서 애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0년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다 더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이 전개가 되게 되는데요. 조선은 만주,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만주, 중국에 있는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의 기지를 많이 마련을 했었어요. 지청천 대장님을 중심으로 한국 독립군, 그리고 조선혁명군이 있었었는데,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게 된 만주사변이 1931년도에 일어나게 되어 만주사변 이후에는 이제 한국의 그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 플러스 중국군들이 힘을 합쳐서 한중연합작전을 펼쳤었고 꽤 많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승리를 가져오게 되면서 일본이 만주 지역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강해지게 돼요. 제재가 강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독립군들과 같은 경우에는 기지를 이제 만주사변 이후에 한참 일본과의 전쟁을 만주 쪽에서 많이 진행을 하다가 후에는 기지를 중국 내륙 쪽으로 옮겨가게 되죠. 선생님이 아까 잠깐만요. 여기 있다.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에는 만주 중심으로 독립군들이 활동을 하다가 일본의 제재가 심해지면서 중국 내륙 쪽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중일전쟁 이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원래 상하이 지역에 그 거점을 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일전쟁 이후에
그 일본이 중국을 차지를 하면서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을 차지하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치러지는 동안에 중국의 이제 상하이 쪽에서도 일본인들의 견제가 심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충칭 지역으로 기지를 옮기게 돼요. 자, 기지를 옮기게 되고 정부 조직을 원래 초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당시에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대통령제에 입각했다라면은 이때 중일전쟁 이후에는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주석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독립전쟁을 이끌게 되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강복군을 조직을 해서 지청천 그 장군님을 대빵으로 두고 한국 강복군을 조직을 해서 독립된 정부로 독자적인 군대를 갖고 전쟁들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 한국 강복군과 같은 경우에도 충칭 지역에 당연히 거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거점을 바꾸고 난 이유니까 충칭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돼요.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 쪽에서 활동하던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중국 내륙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져요. 이 조선의용대와 같은 경우에는 의열단의 대장이셨던 김원봉 선생님이 조직을 하셨는데 1938년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해진 우한 지역에서 조선의용대가 조직이 됩니다. 이 조선의용대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조선의용 사회주의 계열과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용군으로 편입이 되어서 중국의 공산당 등과 함께 항의 투쟁을 벌이게 되고요. 또 일부는 한국 광복군으로 편성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이 되어서 활동을 계속 펼쳐나가게 됩니다. 이러던 과정에 1941년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진주만을 이제 습격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전에는 미국이 그 전쟁에 있어서 크게 관여를 하지 않다가 연합군을 조성을 해서 일본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일본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래 우리도 전쟁 선포다라고 하면서 대일 선전포고를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해요. 어떤 선전포고를 했냐? 우리도 일본에게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광복군을 중심으로 연합군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일본과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연합군들이나 세계의 강한 나라들이 우리나라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없었는데 우리나라 한국 강복군들이 이렇게 열심히 패기 있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서 카이로 회담과 포츠머스 회담에서 한국 독립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합군들과 함께 우리나라는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을 해서 일본을 한반도로부터 몰아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 국내 진공 작전은 성공에 거두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일본이 그 사이에 이제 연합군을 상대로 이제 항복을 선언을 하는 바람에 이 국내 진공 작전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지만 우리는 그래도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게 되면서 독립을 하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 국내 진공 작전 계획이 성공을 했다면 if 성공을 했다면 이건 안 써도 돼요. 성공을 했다면 우리가 보다 자주적인 독립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국내 진공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독립이 됐다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남한과 북한으로 남북이 나뉘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지 않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930년대 때에 일본의 그 식민지배 정책과 그리고 이때 1930년대 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펼쳤었던 그 독립군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투쟁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시험 범위의 마지막 단원으로 일제의 동화 정책과 민족 문화 수호 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코로나와 같은 경우에는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한 학기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안녕.